네, 안녕하세요.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네,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입니다.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비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서울도 많이 왔는데 밑에 있는 지방, 남부지방 쪽도 비가 많이 왔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쪼록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진 시황은 이번 한 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또 복기를 한번 해보고 또 다음 주를 준비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준비를 했으니까요. 가족 여러분들 일요일 밤 함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최근에 이제 다시 시장이 약간 조정을 보이다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변화가 한 주 동안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난주 주간진 시장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복기를 해보고 다음 주를 준비해보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뭐 시장의 지금 기류가 좀 달라진 부분은 그죠? 미국의 물가가 지금까지 문제였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말씀드렸죠. 가장 연준에서 일단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고 그 다음에 공급망 투자를 열심히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그 와중에서 같이 이제 공급망 투자를 하고 탈중국, 공급망 재편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은 소비자 물가도 그랬고요. 그 다음날 나왔던 생산자 물가도 이렇게 안정적인 동시에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그죠? 자, 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가 7월 달입니다. 7월 달. 7월 달인데 7월 초만 하더라도 5%를 넘어섰습니다. 뭐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연준의 기준금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 가장 잘 따라가는 2년물 금리죠. 2년물 금리가 5%, 왜? 연준의 기준금리가 지금 5%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2년물 금리가 다시 매파적인 발언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5% 위에 있던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4.61 정도까지 아마 장중에 떨어졌을 거예요. 50bp 정도 떨어졌다가 금요일 밤에는 다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찾고 국채 금리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금요일 날에는 그러면 왜 또 이렇게 반짝 상승을 했냐? 계속 이렇게 내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유는 월러 이사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11월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2회 이상 인상할 가능성이 전보다 여전히 커졌다. 그리고 데이터를 앞으로 9월달까지 나오는 데이터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또 약간 시장이 이제 또 물가 떨어지고 금리 내려오니까 약간 흥분을 하려고 하니까 살짝 시켜주는 그런 발언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약간 뭐 했죠? 네, 숨고르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금리가 저렇게 떨어지니까 금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금리는. 자, 우리가 금리는 돈을 내가 보유했을 때, 화폐를 보유했을 때 보유한 가치, 돈의 가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도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면 돈 가치도 떨어지는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금리가 조금 전에 우리 5% 이상에서 4.6까지 떨어졌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미국이죠. 미국 금리가. 그래서 미국 돈의 가치도 당연히 이렇게 떨어졌겠죠. 그리고 100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한 달러의 가치가 금리 하락과 함께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의 한 14개월 만인 것 같아요. 14개월 만에 100포인트를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하회를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달러의 약세는 반대 포지션에 있는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누구죠? 신흥국들.
그 다음에 원자재 뭐 이런 것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도 달러가 이렇게 약해지니까 우리나라 원화는 이번 주에 어떻게 됐나요? 우리나라 원화는 아주 이렇게 강한 그러한 그림이 됐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또 이번 주에 후반에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만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환율 드라마티카 이게 떨어진 부분을 환율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환율. 네, 보이시죠? 전저점을 종가 기준으로 깼는데 아래 꼬리를 살짝 달긴 했지만, 네, 그죠? 사실 장중에 얼마까지 빠졌냐면 1260원까지 1260원 20전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단기적으로 너무 낙폭이 심하다 보니까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달러가 약할 때 우리나라 원화는 이렇게 하락하면서 원화의 가치는 올라갔다. 1달러를 바꿀 때 1300원 주던 걸 이제는 1260원만 주면 되니까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는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지수와 종목들도 상승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선순환이 된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나타났을 때 시장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나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시장의 대표적인 특징은 주도 테마가 기존의 주도 테마가 또다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니까 추가 강세를 이어갔다라는 거죠. 기존 주도 테마가 다시 막 부활을 하면서 조금 주춤하는 듯 했던 이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번 주의 특징이다. 그럼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주도 테마는 뭔데? 약간의 무게감은 이쪽에 더 실려 있죠. 지금 그죠? 엔비디아를 바탕으로 한 AI 그리고 반도체 이쪽이 지금은 훨씬 더 무게감이 강한 상황이고 그 다음이 이제 그나마 전기차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쪽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는 대장주 정도 그리고 일부 종목들만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이번 주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시장이 뭔가 주식이 조금 주식 금융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주도 테마가 추가적으로 더 다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당분간은 이쪽에서 우리는 계속 좀 포지션을 놀아야 된다. 그게 큰 틀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ISC 이런 종목들이 1차적으로 많이 올랐고 이들이 오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후보군들 후발주자들을 시장에서는 계속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 특징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하나만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따가 차트 보겠지만 차트를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강세장의 특징은 시장의 상승장에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보면 이수페타시스 요 종목을 보고 우리가 강세장의 특징을 한번 잡아보면 자, 어떤 게 있나요? 요거죠. 이수페타시스. 자,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뭐 이따가 우리 이야기 또 하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상승할 때는 쫙 뽑고 오죠. 쉬어갈 때는 잠깐 쉬었다가 또 상승 쫙 뽑고 잠깐 쉬었다가 또 뽑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즉 뭐죠? 강세장은 이렇게 긴 상승이 나왔다가 살짝 쉬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쉬었다가 올라가는 조정이 짧다. 그래서 좀 주도 테마는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때가 제가 항상 조금 조정 시에 사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승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도주는 상승은 길게 가다가 조정은 짧게 마무리하고 또 상승 갔다가 조정을 짧게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도 테마에 당분간은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관련돼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자, 덩치가 가장 큰 삼성전자부터 한번 반도체
내에서 한번 보시죠. 자, 위기가 한번 왔었죠. 그죠?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야, 이렇게 다시 올릴 것 같으면 실적 발표하는 날 이렇게 2%를 뺄 이유가 없었는데, 참 시장이 웃기죠. 네. 아, 이거 아마 물량 좀, 뺏기 과정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차트로만 놓고 봤을 때도 이 박스권에 전저점을 딱 이렇게 이탈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되죠. 당연히 위축되고 그 다음날 완벽하게 이탈되니까 야, 이거 삼성전자 또 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제가 요거 곧바로 박스권으로 회복하는 날 뭐라고 말씀드렸죠? 야,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또 추세 반전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보통은 이렇게 되면 밑에서 이렇게 빌빌거리든지 아니면 좀 더 쉬든지 가격 조정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기간 조정인데, 이걸 곧바로 이렇게 올려버렸잖아요. 이 박스권으로 회귀했을 때 제가 상당히 강한 에너지, 추세 반전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요일 날에는 또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로 끝났습니다. 그 원동력이 뭘까요? 원동력은 결국에는 뭐 AI 반도체 쪽도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이 나타났던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연초 이후에 삼성전자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거는 외국인들이 지금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사면서 주가도 밑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왔었고, 최근에 약간 주춤할 때, 그죠?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주춤할 때 가격 조정 살짝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요거는 제가 5월 달부터 다시 이렇게 확대를 해놓은 차트를 뒤에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특징은 사모펀드와 투신에서 삼성전자를 살짝 다시 담기 시작하는, 요게 약간 특징적이었네요, 이번 주에.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개인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반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삼성전자 살 때는 주가는 안 간다. 그래서 우리 815 가진 여러분들은 일반 개인 대중들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살짝 사는 듯 하다니만 다시 팔고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네요. 자, 5월달 이후에 흐름을 한번 보시죠. 자, 외국인들이 잠깐 이렇게 시장이 좀 쉴 동안 주춤했다가 다시 빨간색 그래프 이렇게 머리를 들고 올라오니까 주가가 튀어오르죠. 그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죠. 개인들이 다시 팔다가 살 때 주가는 오히려 빠지고, 개인들이 팔기 시작하니까 올라가는 상관관계가 여기입니다. 개인 투자들의 매수와 삼성전자 주가는.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최근에 달러 하락과 함께 달러 약세, 원화 강세와 함께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를 열심히 사니까 주가는 올라가고 당연히 지수도 같이 움직이는,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들도 이렇게 조금 담아주는, 아직까지는 뭐 그 중립 이하 포지션이긴 한데요. 그런 모습들이 반도체의 가장 큰 대형주 쪽에서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는 그러면 이제 2등주잖아요. 그죠? 시가총액 그 다음인데 반도체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 같은 고비를 맞았습니다. 전저점을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했는데, 요거도 곧바로 이렇게 회복을 했고, 금요일 날은 12만 원까지 이렇게 도전을 하다가 윗꼬리를 살짝 달아버리는 모습입니다. 그죠? 이렇게 윗꼬리가 살짝 달렸죠. 전고점에서. 자, 그래서 어쨌든 추세가 무너질 듯 하다가 다시 원래 추세대로 좀 복귀를 한 그러한 모습, 박스권 안으로 일단 회귀를 했다라는 것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닉스는 제가 기술적으로 여기 연초 때부터 열심히 아마 동그라미 칠해놓았던 것들이 과거에 제가 이 에너지 설명드렸던 구간들입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제가 하이닉스 상당히 의미 있는 추세 반전의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은 요 별표에 있던 구간이었죠. 쭉 떨어지다가 시가 대비해서 종가로 쭉 당겨놓고 그 다음날 갭 상승했던 요때, 요 갭을 메우지 않으면 하이닉스는 이제 거의 저점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아마 뭐 장시작전 방송과 아마 주간찐 시황 방송에서 아마 그 주에 말씀을 계속 드렸던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갭, 또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요 갭을 지지받으면 여기도 가격 조정은 마무리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죠? 자, 12만 원 트라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닉스의 5월달 이후로 수급 동향을 보니까 하이닉스는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그래도 플레이를 좀 해왔고요. 외국인들은 사실 6월달 이후로는 거의 관망이었다가 이번 주 후반에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칠해놨는데 여기서 이번 주 후반에 좀 사들어오면서 하이닉스 주가를 다시 원상 복귀를 시키는 12만 원 정도까지 박스권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고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 팔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네요. 자,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 두 개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주가는 양호한 그림이다. 다만 대형주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탄력성이 베타가 그렇게 높지 않죠, 그죠? 물론 하이닉스는 금요일날 뭐 장중에 5% 오르기도 했지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오르고 하이닉스가 오를 때 다른 소부장 관련주들 한번 보세요. 막 5, 10%, 20% 장중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고 난리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종목 플레이, 제가 종목 플레이에 더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때 반짝 내야 되는데 이 대형주 가지고 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도체가 괜찮을 때 밑에 있는 소부장까지도 같이 안내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반도체는 가장 많이 궁금하시는 게 이번 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 요게 지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조정 좀 받다가 살짝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또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언제 팔아야 될까? 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조정은 당연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큰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방향성. 자,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이 코스피 대비해서 반도체 업종의 상대 강도 지수를 그려서 보여드렸었는데 자,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박스권에서 긴 만큼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그러니까 에너지의 파동상으로 박스권으로 행보한 만큼 여기에 에너지를 그만큼 응축을 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요 쉬었던 기간만큼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도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박스권으로 쉰 만큼 위로 한 파동이 만들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쉰 만큼 그만큼 위로 한 파동이 만들어지죠. 여기도 네, 그렇게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자, 펀더멘탈 쪽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제가 팔아야 되는 시점은 사야 되는 시점은 여기 보시면 기술적으로 잡았고 PBR 뭐 0.8배 전후를 잡았던 이유는 최악의 시클리컬은 항상 사야 된다. 그 대신에 더 나빠질 게 없다면, 그죠? 남들이 별로 안 좋다, 최악의 실적 이야기 나오고 가장 비관적인 이야기 나올 때 시클리컬은 그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 좋다, 남들이 좋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시키고 다들 한 방향으로 야, 이제 엄청나게 이제 슈퍼 사이클이야 이야기 나올 때가 오히려 팔아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은 다들 아직도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슈퍼사이클 이야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은 별로 실적이 뭐 엄청나게 잘 나오는 그런 구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주가는 지금 보시면 최악의 실적 시즌 다음에 주가는 오히려 잘 움직입니다. 주가는 잘 움직이고 과거에 2008년도, 2009년도도 그랬고요. 2012년도와 2013년도에도 최악의 실적을 나타내고 주가 움직임 나쁘지 않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히려 최악의 실적이 발표되는 실적 시즌에는 주가는 오히려 강하고요. 오히려 다음 분기 실적에는 조금 쉬어가는 패턴이 나온다. 그리고 살짝 쉬었다가 나중에 팔아야 되는 시점은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올 때 그때 오히려 열심히 살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오면 그때부터는 또 투자를 열심히 하고 공급 과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좀 큰 방향성으로는 팔아줘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죠. 지금 여기서 제가 계속 현재 반도체 업황 위치라고 작년도 연말 뭐 4분기부터 보여드렸던 게 제가 그림으로 이 디자이너님한테 부탁해서 그렸던 게 요 그림이었습니다. 요 사이클을 이해를 하셔야 반도체는 최악일 때 사서 여기에서 판다라는 거죠. 지금이 투자 감소시키고 생산 계획 하향 조정시키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공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가는 먼저 튀어오르고 있잖아요. 특히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면서부터 더욱더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데 자, 만약에 수요가 이제 회복이 돼서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생산 계획 상향 조정시키고 공급 증가될 것이고 이때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이때 주식은 팔아야 된다. 이때 샀다가 그죠? 매수는 이때고
시클리컬은 매도는 이때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이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긴 방향성으로 좀 더 갈 수 있다. 근데 하지만 가다가 쉬었다가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표 중에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좀 참고할 수 있는 지표, 이제 매크로 탑다운 측면에서 반도체와 가장 관련이 깊은 데이터 중에 하나를 찾아보면 삼성전자와 예전에 제가 ISM 제조업 지수를 같이 그려서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요. 네, 요것 말고 또 하나 보면 미국에서 핵심 내구재 신규 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 내구재 신규 주문. 네. 자, 내구재라는 게 뭐냐 하면 내구재는 투자나 생산할 때 필요한 재화, 그러니까 자본재를 이야기하고요. 내구재 중에는 그 다음에 우리 고가 내구 소비재 뭐 이런 거 있죠. IT 기기 소비재들 내구 소비재도 내구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보통 투자를 하거나 생산을 할 때 반도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공장 짓고 할 때. 그 다음에 IT 제품 안에 반도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구재는 이런 것들이 내구재를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반도체 수요와 거의 유사한 파동으로 사이클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 내구재 주문 증가율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여기 보시면 뉴 오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규 주문, 매니팩처링, 듀러블스 이게 내구재 보시면 자, 이 사이클이 삼성전자 그 반도체 업종의 코스피 상대 주가 아까 요거 그려놓은 거 있죠. 제가 요거 그려놓은 거 있죠. 그게 지금 요 그래프의 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여기까지 와 있는 거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자, 요 위치에서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는데 큰 방향성에서 탑다운 측면에서 봤을 때 핵심 내구재 주문이 반도체 수요와 거의 동행하는 이 내구재 주문이 아직까지는 노란색인데요. 노란색인데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영역입니다. 여기는 미친 마이너스죠. 그죠?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이긴 한데 근데 작년 12월 2022년 12월을 바닥으로 지금 이렇게 턴을 하고 있다. 턴을 하면서 먼저 주가는 지금 튀고 있는 거죠. 반도체 수요가 회복이 되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먼저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언제 올라왔냐면 여기 지금 제가 분홍색 영역으로 칠해놓은 여기가 작년도 연말이고요. 그때부터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주가의 움직임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도체 주가의 반등 시점과 거의 일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앞으로 이게 돌아서면 실적도 회복되는 그런 그림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증가율이 돌아서는 큰 트렌드라면 요렇게 되는 트렌드라면 주가가 잠깐 뭐 FMC 회의 연준의 이유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깐 쉴 수는 있겠지만 쉬고 난 다음에 그죠? 쉬고 난 다음에 이 방향성은 이렇게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참고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먹을 게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크게 봤을 때 뭐 좀 큼직큼직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실적이 잘 나올 때가 오히려 조금 매도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코스피하고 반도체 업종하고 상관관계를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일단 2월 달부터 코스피 대비해서 반도체 업종이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올라가고 7월 14일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도 점점 지난주 대비해서도 이렇게 지난달 대비해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도. 자, 근데 반도체가 이렇게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 반도체와 코스피와의 이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상관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엑셀로 이렇게 계산을 딱 해서 돌려보면 얼마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0.68이니까 거의 0.7이네. 이 정도 나오면 상관관계가 매우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반도체가 움직이면 코스피 지수도 움직이고 반도체가 빠지면 코스피도 못 가는 그러한 상관관계죠. 그래서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코스피와 반도체는 별개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반도체는
0.68, 0.7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밀접하다. 그러면 제가 큰 방향성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핵심 내구재 주문이 지금 작년 연말부터 바닥을 찍고 턴을 살짝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긴 관점에서 반도체는 좀 더 갈 수 있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서 한 번 더 지수의 슈팅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어쨌든 주도 테마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형주 위주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대형주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작은 종목들은 제가 요거 끝나고 2차전지 뒤에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종목들 중에서는 지난 금요일 날 꽤 변동성이 높은 모습이 나타나고, 잘하면 이거 뭐라 해야 되나? 그 큰 세력들이 약간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AI 반도체에서. 네. 중소형주 중에서는 약간 단기적으로 큰 손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제가 잠시 후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자, 네. 그래서 지금 강세장에서 시장이 약간 분위기가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가장 첫 번째로 먼저 튀어오르는 쪽은 일단 AI 반도체. 그 기존 주도 테마 중에 AI 반도체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 자,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다음 대형주 중에서 전기차 쪽으로 이제 한번 보면, 전기차는 이 AI 반도체 테마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에요. 그래도 그죠? 조금 약한데 전기차 내에서는 그래도 대장주격인 에코프로가 힘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죠?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좀 하고 있는데 한번 보죠. 자, 일단은 제가 수급적인 모멘텀이 에코프로한테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작동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가 출시되면 이 기계적인 매수세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이 ETF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주에 드디어 상장이 됐죠. 7월 13일, 14일 이틀간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 ETF는 주로 2차전지 산업의 수직 계열화를 잘 이루은 기업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라면 광물을 조달부터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까지 그죠?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대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비중을 30% 정도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양극재 기업의 높은 비중으로 하겠다, 그죠?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광물 조달하죠. 광물 조달한 걸 가지고 니켈, 코발트, 망간을 가지고 전구체를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리튬을 섞어 가지고 양극재 만들고 또 음극재 제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이게 이제 프로세스 아닙니까? 2차전지 뭐죠? 이게 그 수직 계열화죠. 여기서부터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면 수직 계열화를 이뤄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룹이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홀딩스 그룹, 요 두 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2차전지 소재 ETF에는 요 두 종목을 좀 많이 담겠다라는 게 기존 전략이었죠. 네, 기존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이제 양극재 비중인 종목들을 많이 담겠다라는 건데, 요 ETF가 출시되고 난 다음에 보면 LG화학이 그동안 빠지기만 하다가 이틀 연속으로 지금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빠졌다가 조금 버티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 그래서 이들 종목들도 그러한 이제 구성 종목인데, 자, 일단 에코프로만 한번 보시죠. 시간 관계상. 네. 100만 원, 101만 5천 원을 터치했다가 살짝 쉬는 듯 하더니만 13일, 14일 다시 빵빵 올라가서 이게 거의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그런 가격으로 끝이 납니다. 그죠? 네. 나쁘지 않은 그러한 흐름으로 위에서 잘 버티는 그러한 흐름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공매도 잔고 수량을 또 업데이트를, 가장 최근 데이터까지만 업데이트를 또 해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 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가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근데 주 후반에 이제 반등을 또 줬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면 뭐 어떻게 됐을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는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공매도 잔고 수량은 증가하지 않고 줄어들었다가 약간 주춤하는 정도의 데이터입니다. 자, 이게 12일까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매도 잔고 비율은
전저점을 깨고 이렇게 이탈을 해서 5%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약간 살짝 올라온 그러한 상황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도 다시 5% 미만으로 아래로 좀 떨어져 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네. 자, 기계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이벤트로 도움을 좀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요 이벤트가 지금 남아있죠? 네. MSCI 편입과 관련된 편출과 관련된 이벤트가 8월에 있습니다. 8월에 있기 때문에 지금 후보군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대체적으로 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나름 꽤 강합니다. 에코프로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하나오션 강하죠.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 강하죠. 네,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그 기대감으로 먼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반대로 예정입니다. 예정. 이거 확정된 건 아니고 빠질 수 있겠다라고 예정이 있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8월 달에 MSCI에서 편출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가 8월 달에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7월 중순이잖아요. 그죠? 아직 이 힘은 살아있지 않을까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는 그렇게 보면 되고 자, 2차전지 내에서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수직 계열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주간 찐시황에서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기술적 라인은 제가 항상 4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0만 원 초반을 돌파를 완벽하게 해서 종가 기준으로 끝나면 요거는 새로운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계속 실패를 해오다가 드디어 이번 주에 40만 원대의 저항을 뚫고 그때부터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러한 그림인데 뭐 내용은 뭐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예. 자, 이 종목도 리튬부터 해서 쭉 수직 계열화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2차전지 소재 밸류데이에서 우리는 앞으로 철강에 대한 투자보다 어디에? 2차전지에 대한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투입을 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매출을 엄청나게 달성을 할 거예요 라고 비전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죠? 집중 투자하고 3년 뒤에 수익 본격화 그러면 3년 뒤에 기대감을 지금 미리 좀 땡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3년 뒤에 기대감을 땡겨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이미지가 제가 거의 한 2주 전부터 계속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보여드렸던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광물 자원부터 염호와 같은 리튬 강산 같은 이러한 광물 자원부터 원료 조달, 그 다음에 중간 소재, 전구체 쪽이죠. 그 다음에 최종 양극재, 음극재까지 이 밸류 체인을 포스코 그룹은 완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기타 알파로 제가 수소 관련된 부분들, 신재생 에너지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 밸류데이에서 확인된 비전은 철강 투자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철강은 시크릿컬 업종입니다. 대표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게 작년도 하반기에 0.3배에서 거래된 거 아니에요.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하반기에 계속 기억나십니까? 야, 0.3배에서 이거 0.PBR 0.4배만 가도 가죠, 여러분들. 이거 30% 먹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33.3% 되겠죠. 네. 그죠? 요 계산을 제가 엑셀로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PBR 0.3에서 더 나빠질 게 없으면 시클리컬은 괜찮다. 근데 우리가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여기서부터 철강 시황이 더 나빠질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PBR 0.3배에서 사서 충분히 30, 40%, 50% 그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0.3배가 아니라 많이 올랐습니다. 뭐 0.5만 치더라도 0.5만 치더라도 지금 70% 주가가 이미 작년 하반기 바닥에서 이만큼 지금 이미 주가는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시클리컬은 뭐다? 늘 제가 강조드리지만 항상 최악일 때 사야 된다. 단 방향성을 보고 더 나빠질 게 없다면, 그죠? 더 나빠질 게 없다면, 어쨌든지 내가 뭘 사든지 간에 돈을 벌면 되는 거잖아. 내가 성장주로 사도 수익을 내도 되고, 내가 AI, AI 의료, 등등 많잖아요. 2,400개, 2,500개 종목이 있는데, 그죠? 내가 수익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종목을 하든지. 그래서 내 스타일에 맞는 것을 편안하게 더 잃을 게 없는, 하방은 좀 막혀져 있는데, 대신에 조금만 턴어라운드 내면 30%, 50%, 60%를 먹을 수 있는 요거를 하는 분들도 꽤 짭짤하게 여의도에서는 따박따박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성장하는 많이 급등하는 테마주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크릿컬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러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포스코가 지금 철강 때문에 붙은 게 아니라 2차전지가 그죠? 붙은 거죠. 투자비 비중을 한번 보시면 철강 쪽이 여기 회색입니다. 근데 철강은 계속 이렇게 투자 비중이 그룹 내에서 떨어지죠. 대신 이 영역을 누가 대신하고 있나요? 여기가 대신하고 있네요. 여기 이만큼. 누구예요? 2차전지. 그죠? 그래서 이 모멘텀으로 포스코 홀딩스는 하방을 막아주고 지금 올려놓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양극재, 음극재, 리튬 뭐 이런 것들. 네. 자, 그래서 올해 발표하고 작년 발표, 그다음 올해 발표 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올리고 있는 상향 조정을 시키고 있는 거죠. 생산 능력 목표에 대해서. 자, 그래서 PBR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 역시 여기가 0.4배니까 여기가 0.3배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최악에 사는 게 맞았죠?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0.6배까지 왔으니까 거의 사실 이게 주가가 005490 그 22만 원 정도에서 그죠? 22만 원에서 44만 원 왔으니까 더블 오른 거 맞죠? 네. 여기 동그라미 있는 요 자리에서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200일선 한번 터치를 해줬을 때 제가 저희 KB증권 프라임 클럽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26만 원 요 부근에서 유망주로 올해 유망주로 제가 작년에 하반기에 말씀을 드렸고 요때 26만 원대에서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거의 더블이 지금 주가가 났습니다. 더블이 났는데 자 이제부터 그러면 이게 또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 아니에요, 그죠? 최근에 역사적인 밴드 상단부를 뚫었고 싸냐 이게 비싸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밴드만 보면 왠지 또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2003년도부터의 이 흐름을 한번 그려보면 요거는 그 그림이 요 그림이 아니네요. 잘못됐네요. 네. 이게 저기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잘못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포스코 홀딩스가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는 부분들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걸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한번 돌려보면 지금 꽤 바닥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싸다. 싸다라는 건 아니고 올라갈 룸은 좀 남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그죠? 네. 자, 이게 지금 투자의 사이클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아직까지는 뭐 철강 시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요. 만약에 철강 시황까지도 붙어버리면 PBR 0.6배에 있는 이 상황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검은색 그림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저렇게 이제 2차 전지가 성장으로 붙으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자 여기가 40만 원 돌파한 자리에서 주가가 힘을 내고 좀 움직이고 있죠. 네.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한 달 동안 여기 돌파를 실패하다가 딱 돌아서는 순간부터 쫙 뽑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기술적인 부분도 참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앞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얼마나 더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수급적인 이벤트도 있는 거죠, 그죠? ETF 관련된 자 보시고 포스코 홀딩스가 저렇게 이제 열심히 그룹이 투자를 했을 때 수혜를 받는 두 번째로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슈팅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건 홀딩스 아니고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PBR 밴드를 보시면 거의 과거에 상단까지 지금 이번에 올라왔죠. 그죠? 1.5배 자산가치 대비해서 1.5배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고 PER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포스코 인터내셔널 과거
수준.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원유 가격과 추이를 그려보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원유 가격이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막 75에서 80, 85 막 이렇게 뚫고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슈팅이 이번에 포스코 그룹 내에서의 기대감과 일본의 뭐 상사에 대한 워렌 버핏의 투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이제 밸류에이션 아닌가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2015년도 이후의 수준에서는 거의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밑에서 여기 1배 아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5배까지 왔죠. 한 50% 올랐는데 주가가. 자, 그 다음에 영역을 보면 여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가려면요. 여기가 한 2배 정도 전후되는데 이까지 가려면 지금 정도의 회사의 수익성으로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뭔가 수익성이 좀 더 강하게 나와줘야 여기 구간까지 2010년도, 15년도 그 사이 밸류에이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앞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단기적으로 이제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격 매수는 아니고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는 좀 상승시마다 좀 챙기실 필요가 있고요. 일정 부분은. 예.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PBR 1.5배에서 2배까지 가려면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수익성이 개선.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3%와 4% 사이밖에 안 되죠. 이게 10% 가깝게 이렇게 올라가주는 그러한 그림이 돼야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 포스코 그룹의 좀 주주들 대한 주주 환원 정책, 친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 발표 때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가지 여기서 더 이상 그냥 뭐 무턱대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포스코 그룹이 저렇게 투자를 열심히 할 때 수혜를 받는 것은 포스코 DX다라는 말씀드렸고 여기에 사업부가 수주가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PER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이익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그래서 PBR로 이것도 한번 그려보니까 과거 대비해서 이번에 많이 올라서 장부 가치 기준으로 8배까지 PBR이 올라와 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뭐 추격 매수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최근에 주가 올라오는 사이에 상업펀드에서도 좀 팔고 있고 연기금에서도 고점에서 조금 챙기는 그러한 그림 외국인들도 열심히 샀다가 약간 내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는 이제 신규로 이제 매수하는 건 아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챙기시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3개 연속 양봉으로 이렇게 전고점을 뚫어버렸는데요. 여기서 추격은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 이제는 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봐왔기 때문에 잘 분할로 챙기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카테고리는 아까 봤던 AI 반도체 봤고 2차 전지 이제 쪽까지 이제 쭉 봤고 그 다음에 산업재가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한 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재 관련해서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요즘 이번 주에 들어와서 산업재도 약간 좀 쉬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쉴 수도 있고요. 그때 좀 팔았다가 일부는 또 빠지면 밑에서 좀 샀다가 이렇게 트레이딩은 충분히 긴 방향성으로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이 보시면 건설 현장에도 전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한다라는 우리 국내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예. 서울과 수도권 내에서 전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과 SK D&D가 손을 잡고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전력망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겠죠. 짓겠죠.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전력 인프라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분산 전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 쪽입니다. 그 다음 ESS 이런 것들도 계속 국내에서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 연료전지 쪽에서는 두산 PSL이 가장 좀 큰 종목인데 주가는 안 좋죠. 네, 기대감도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대형주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점검을 해드렸는데 중소형주는 이번 주에 약간 뭔가 변화의 조짐이 좀 일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것까지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금요일날 장 시작 전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프로텍이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제 변동성 확대를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금요일 날 제가 장시작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끝나고 제가 대전으로 간 사이에 장 끝나고 보니까 와, 그때가 고점이었더군요. 7만 원. 그리고 쭉 이렇게 밀어버렸습니다. 일분봉 보이시죠? 그죠? 변동성이 꽤 종목별로 지금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안 오른 게 아니잖아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위에서 윗꼬리 달면서 아주 큰 음봉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 빨리 요 음봉의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당분간은 여기는 아주 무거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잘 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요런 고점에서 긴 윗꼬리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음봉들이 만들어지는 AI 반도체 주도 종목들이 하나씩 나오더라. 변동성이 커지면서. 네. 자, 그래서 엔비디아와 스페타시스 그려놓은 건데 요 구간에서 제가 파란색이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가 이거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엔비디아의 기판 관련된 이 스페타시스가 요거 못 넘어서고 밑에서 아직 행보하고 있으니까 올 중순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엔비디아 신고가가 왔으니까 분명히 이 스페타시스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 아직 신고가 못 가고 밑에 있을 때 이 스페타시스를 사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6월부터 역전이 돼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스페타시스가. 그죠?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그래서 요때 사신 분들은 지금 아마 수익을 많이 극대화했을 텐데 자, 요 종목도 지금 보시면 그 자리가 여기였죠. 여기. 엔비디아는 신고가 갔는데 이 스페타시스는 신고가 못 들었을 때 요 자리였는데 자, 굵직굵직한 양봉들을 잘 이겨내고 왔는데 이게 저항이 없는데 이번에 고점에서 또 이렇게 약간 윗꼬리 달면서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아직 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고점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는 그죠? 그래서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야, 연기금은 열심히 팔고 있고 금요일날 사모펀드에서도 좀 팔았고 그죠? 외국인만 사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만약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탈이 동시에 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좀 일부 비중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 그러한 흐름을 이 종목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덜 알려진 뭐 AI 관련주 쪽으로 만약에 확산이 된다라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패키징 쪽에서 요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렸죠. 그죠? 아마 6월 14일인가요? 네, 6월 중순 주간 찐시황에서 제가 요것들 다 설명을 드렸었고 관련된 장비주들 그 다음에 기판 관련주들까지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지금 다 신고가를 한 달 동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쪽은 장비인데요. 버닝 테스트 쪽, 그 다음에 요 테스터 장비 SSD 테스터 장비 업체들을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머스크랑 주커버그가 한판 붙고 있잖아요. 그죠? 그 주커버그가 만든 스레드라는 앱이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를 증설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서버 증설은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지금 주도주들이 움직이는 AI 서버와는 다른 그거보다는 좀 사양이 낮은 일반 서버, 그러니까 뭐 텍스트 저장하고 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미지 저장하고 영상 저장하고 정도 하는 서버가 이 스레드 같은 이러한 것들이 폭발적으로 막 수요가 늘어나면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는 것들 뭐 SSD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여기에 대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듈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완성된 모듈을 테스트 성능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테스터가 있고 SSD 테스터가 있는데 메모리는 뭐 속도 같은 것들 측정하는 거고요. SSD 테스트는 이건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장하는 영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건데 삼성전자 향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오셈이라는 회사가 원래 마이크론과 인텔 쪽으로 하다가 드디어 삼성 향으로 이제 제대로 된 제품이 이제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솔루엠입니다. 이 솔루엠은 ESL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종목인데요. 전자가격 표시기. 근데 요거도 파워 모듈 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AI 서버향으로 이 파워 모듈이 좀 들어가면 이 종목도 앞으로 수혜를 AI 쪽 관련된 테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또 새로운 종목들을 자꾸 찾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동안 갔던 종목들이 약간 한두 종목들이 고점에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종목들로 약간 이동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족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계속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다음 주에 또 장시작전 방송 일주일 동안 하는데요. 또 이들 테마가 어떠한 변화를 움직이는지, 그리고 또 좀 상대적으로 또 새로운 쪽들은 없는지 계속 찾아서 가족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말 지나면 또 월요일, 화요일, 뭐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계속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비 피해 없으시도록 조심하시고요.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 내일 월요일 장시작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